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7일 저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은 물론이고 본선에서도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약에 들어갈 내용 검토 중이고요. 뿐만 아니고 집권시, 공약이라는 게 결국 집권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이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아마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그 안보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면 국방안보특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위가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국방안보 공약을 지금 검토 중인데 여기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의 체포조 이런 거에 발단이 된 방첩사 이거를 사실상 해체하는 안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공약에 들어가고 실제 이재명 그 후보가 집권에 성공하면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방첩사의 주요 기능 중에 이제 보안, 감찰, 방첩. 주로 이제 보안과 방첩이죠. 자, 이거를 전부 다 분리해서 사실상 방첩사를 해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검토하는 안을 보면 보안부서는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 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방첩 부분은 국방부 산하 조사본부로 보낸다. 그리고 감찰은 국방부 감사관실로 통합한다. 그럼 방첩사는 해체되는 거죠. 방첩사의 주요 기능 두 가지 보안, 방첩 이거를 국방부로 다 보낸다는 거죠. 국방부의 관련 부서로 보낸다는 겁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그 명분을 이 국방안보특위에 있는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 상황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다. 더 이상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본인들도 극단적인 조치라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방첩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이런 안을 지금 마련했다. 이런 거거든요. 핑계는 비상계엄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 안 한다. 이런 건데요. 글쎄, 자, 우선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분산한다? 이건 이제 방첩사를 해체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방첩사에서요,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방첩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 아냐면 제가 과거에 군대 생활을 했을 때 그 전임 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로 감찰보다는 이제 방첩이라는 게 결국 간첩 잡는 작업 아닙니까? 군내에 침투한 간첩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보라는 게 보안, 첩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끊임없이 수집을 하지 않으면요 방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간첩이 여기다가 간첩이라고 써놓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군내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정보 수집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 부대에 부대장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떤 관계고, 누구는 어떻고, 혹시 북한과 연계점, 또는 의심스러운 사람, 거수자, 이렇게 얘기하죠. 거동수상자. 거수자와 접촉,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감시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 기능이 필요하죠. 군 내부에서, 요즘에 그런 우려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반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어떤 일탈 행위들이 무기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거를 견제하지 않으면 그 견제가 바로 보안, 방첩 이런 개념이고 방첩은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연계된 부분을 지금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보 수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국방부
정보본부 같은 데로 하겠다? 물론 정보본부에서 뭐 지금 방첩사의 정보기능 뭐 이거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또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이거와 방첩 기능은 수사도 담당하거든요. 그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지는 아무리 양보해도 제한적이다. 이 군내에 투입된 간첩을 잡는 거는요, 정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엄청난 시간, 그 다음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론 방첩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공 이런 담당하는 인력들이 국방부 조사본부나 이런 데로 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동하고 이리저리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에너지 손실 대단히 많고요. 국방부의 조사본부와 그 정보본부로 나눠져 있는 기능을 그러면 그 상부에 있는 국방부 차관이나 이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방첩사령관 밑에 그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서 이 조직들이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방첩 기능이나 아니면 정보 기능이나 이런 거는 수많은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분산되죠.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기능이 약화되게 돼 있다. 이런 것이고요. 감찰 기능,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듯이 그 금방 잡아서 물어보면 진상이 규명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간첩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첩은요, 암약이라는 단어 아마 아실 겁니다. 몰래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국방부 조사본부라는 거는요,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임무거든요. 근데 간첩 이런 걸 잡는 거는요, 사건 자체가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의심스러울 뿐이죠, 누가. 그랬을 때 그냥 잡아다가 조사한다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유기적으로 그야말로 보안과 방첩 기능은 사실상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방부의 조사본부와 정보본부로 나눠져 있으면 그게 유기적으로 협조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현재 방첩보다. 그럼 현재의 방첩사는 어떠냐? 아시다시피 방첩사의 전신이 기무사령부입니다. 이름만 바꾼 거죠. 그전에 무슨 안보지원사령부도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바뀐 적도 있고요. 이게 기무사령부, 과거에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군사안보지원사 이렇게 또 축소 개편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계엄문건 이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실제 다 무죄받은 거 아닙니까? 계엄문건이라는 거는 물론 그 기무사가 작성할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다. 왜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촛불 시위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그것도 광화문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그에 따른 안보적 영향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원래는 국방부가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국방부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어떤 기능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당시 기무사령부가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시절이죠. 자, 그러니까 기무사든 국방부든 그런 대규모 안보 위해 요소가 벌어질 때는 그 후속 대책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촛불 시위 때 이 시위대가 좀 과격해져서 폭동화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거기서 당시 청와대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저지하는데 경찰력으로 저지한다. 그건 물론 1차적인 얘기죠.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위수령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경비계엄으로 한다. 아니면 그 더 나가서 비상계엄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촛불 시위가 현실화됐다. 그러면 그 이 방어 전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한 문건 또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계엄 문건입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또는 뭐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광화문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서 그것이 폭동화할 가능성만 있으면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 또는 군으로서는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계엄 문건. 근데 그걸 핑계로 해서 그게 있다는 이유로 뭐 쿠데타니 뭐 오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뭐 2018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지금? 7년 전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뭐 관련해서 당시에 민주당 패널들 뭐 난리를 쳤죠. 그건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파적으로 당시 기무사령부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지. 계엄 문건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그리고 그 계엄이라는 것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걸 핑계로 기무사를 축소했습니다. 그게 무슨 앞으로 계엄을 할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무사를 순수한 의미로 기무사를 축소했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방첩사를 뭐 이런 계엄을 이유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군사안보지원사로 해체되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른바 간첩 혐의자 0명입니다. 0명. 잡은 사람이 0명. 이거 노무현 정부 때도 12명, 이명박 정부 때 45명, 박근혜 정부 때 20명,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활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잡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근데 이번에 그런 방첩사마저 또 해체 수준에 돌입한다? 이제 아예 안 잡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방첩사가 동원된 뭐 비상계엄이나 아니면 그 일탈된 행위가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안 할 만한 사람을 방첩사에 사령관이나 참모장이나 뭐 이런 걸로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견제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방첩사를 해체해서 간첩을 안 잡겠다. 못 잡도록 하겠다. 아예 기능을 없애버리겠다. 기능은 저 국방부에 어디 구석에 갖다 놓겠다. 그럼 간첩을 안 잡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리고 있는 방첩 기능 없는 세상이냐, 방첩 기능 없는 국가 시스템이냐 하는 거를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북한이라는 그 적성 국가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방첩 기능이 필요합니다. 뭐 국가정보원에서 산업 스파이나 뭐 이런 걸 잡아내는 거하고 똑같이 만약에 북한이 없으면 또 중국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첩자, 그렇지 않아도 요새 뭐 중국인 관련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내에 만약에 그런 세력들이 침투했다.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을 사실상 없애는 이런 조치를 검토했다. 우려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로 투표 행위에서 막을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